네,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의장이 표결 방침을 밝히자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에 나온 발언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글쎄요.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갑자기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여야가 양자회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한 뒤로 협치를 하자. 이래서 이제 이태원 특별법부터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예정돼 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병 이 특검법안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터인데 내다시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개 XX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 특검법안 이걸 만약에 상정을 시키지 않고 해외 순방을 나가면 거기다가 옛날에 국회의장을 했던 박병석 전 의장, 거기다 윤 대통령까지 거론해서 그 세 사람을 사잡아서 개 XX라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김우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방송 안 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방송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네네. 본인이 그렇게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이게 교묘한 트릭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박주민 의원도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 이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진다. 이런 말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민주당이 말하는 실체는 무슨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최상병 죽음의 실체적 진실이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지원을 나갔다가 이 불의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실체가 아니라면, 그럼 무슨 실체냐? 수사 외압을 했다는 실체냐? 가령 그걸 해병대 헌병단장이 수사를 하는데 사단장 더 나아가서 사령관까지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경로를 해서 그걸 막았다. 그러면 과연 해병대 헌병단장이 수사를 하기는 했느냐? 수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실체 규명이 뭘 규명하자는 것이냐? 난 이거부터 자꾸 혼란을 줘요.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억울한 최상병 죽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 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뭔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수사에 외압을 줘서 사단장이나 사령관을 조사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럼 그걸 밝히자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부터 나는 민주당이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특검법안의 초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통과된 법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는 그러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특검법,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통령실, 군경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인데
자, 어쨌든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김웅 의원을 빼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당론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따르겠다는 건데 김웅 의원의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나는 그 본인이 이번에 처음부터 이 공천 신청도 하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해서 또 독자적으로 행동했잖아요. 네. 나는 김웅 의원과 지금까지 뭐 내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떤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는 보류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최상병 사건이 경찰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 분야예요. 수사 소관이에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군에서 사망 사고는 경찰로 넘겨라. 헌명돼서 조사하지 마라. 이래서 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가령 나머지 부분 과연 이런 군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 경찰이 사단장, 더 나아가서 사령관, 더 나아가서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을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제2의 제3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벌어진다면 앞으로 군에서 어떤 사망사고든지 사망사고가 터지면 예. 그 지휘계통을 전부 다 경찰이 들어와서 다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난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군사법원이 따로 존재를 하고 군 검찰이 따로 있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경찰 소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령 지휘관이 이 최상병의 사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를 뭐 강구를 안 했다. 이런 것을 수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위의 문제, 마치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특검을 가자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그 문제는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미진한 것 같으면 네. 그럼 그때는 특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소환을 하고 또 한편으로 더 이제 수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높은 사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부를 것이다. 이것이 네. 예고가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특검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럼 공수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은 그거예요.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박성재 장관? 예. 네. 그 박성재 장관이 한 얘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말은 이건 뭔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에선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설치해서 만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 악용하는 나쁜 정치, 사실상 거부권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좀 만납시다. 영수회담 합시다. 이래서 거절을 당하다가 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우리 만나자. 이래서 만나서 그러니까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는 빠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통령과 범여권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가 문자 그대로 영수회담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정부에서는 자꾸 양자회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많은 언론이 이미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협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안이 이태원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도 그 159명의 유가족들이 참 불만이지만 이렇게 얘가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네. 최장 1년 3개월입니다. 15개월 동안 수사를 특별법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일 만에 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여당과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앞으로도 입법 폭주를 하겠다. 그걸 이제 여당은 입법 독재, 입법 폭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로도 그래요.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다수가 힘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건 다수결의 원칙을요. 그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뭐 어떻든 그 다수가 한다고 하니까 그 무조건 정당성이 그 부여된다 이런 생각은 그 민주주의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건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협치를 물 건너 가겠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오느냐, 나오면 얼마나 나오느냐, 18명이 되면은 이게 통과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탈 가능성. 앞으로 이탈을 18명인데 한 명이 이미 이탈했잖아요. 김웅. 네네. 이 김웅은 이미 이탈했으니까 17명이 남아 있는데 자 17명이 그 국민의힘에 반발을 해서 과연 야당에 가담하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쪽은 여당이에요. 줄 것도 많이 있는데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굳이 지금 야당에 가담을 해서 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그 완전히 무덤으로 덮어버리겠다. 네네. 이런 짓은 아마 하지 않을 걸로 봐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최상위 특검법안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 아닌 말로 저라도 박수를 치고 가담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낙선한 의원들 중에 그 17명이 더 가담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잘 받들겠다, 존중하겠다, 협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다. 그리고 또 어차피 최장 두 달이다. 네네. 뭐 이것이 언론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이분이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어스르게 보이도 당수 팔단이다. 이제 이런 그 농담으로 지어진 별명인데. 내공이 있는 분이라는 예, 얘기죠. 실제로 이회창 총재가 이 감사원의 사무총장하는 이 황우여를 정치판에 다시 불러들이고 그 이회창 총재 밑에 그 보좌를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 새누리당 그 앞에 그 한나라당의 중심으로 컸는데 이분의 내공이 겉으로는 참 웃고 있고 어스르게 보여도 사람이 참 그렇게 너무 무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도 이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네. 아니다. 속은 정말 단단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그런 겁니다. 이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미 이번에 그 낙선을 한 의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지금 전대룰 바꾸는 문제. 이 지금 100% 당원 투표로만으로 돼 있는 걸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50%를 반영한다. 뭐 아니면 30%를 반영한다. 네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과거면 30%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전대룰을 바꾸겠다. 이건 단순히 관리형 그 비대위원장이 아닌 거예요. 전대룰을 바꾼다 그러면 이미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위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과거에 정진석 비대위에서 100%로 바뀐 거죠? 예, 그죠? 그런데 그건요. 또 한편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나는 당원만으로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 일반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역투표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때도 역투표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크는 튀는 분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방지하겠다. 이 역투표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지금도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확 위로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왜 이번에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을 고민을 하겠어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전대룰의 일반 투표를 만약에 50%를 여론조사를 가담을 한다 그러면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역투표도 있지만은 민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권력에 도전하는 쪽에 전부 다 호감을 더 많이 힘을 가진다는 실어주고 거예요. 싶고. 바로 그 때문에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뭔가 좀 유승민 전 의원은
핍박받고 탄압받았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예, 씌워져 예.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권력에 도전하면 그 대중의 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네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건요 많은 논란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워낙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참패 원인을 쭉 분석을 하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 그 전대부터 민심을 많이 반영을 하자. 이게 또 압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리긴 좀 또 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대율을 3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이거 네. 갖고 또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네. 제가 보기로는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께서는 아마 이 어당팔스럽게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뭐 전대율 50% 돌아가자. 아마 30%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아, 하면 예. 아마 50% 과감하게 해서 50%로 가자. 아마 이런 쪽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분이 사진을 만나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몇면을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아, 예. 그분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이 일반 전대를 하는데 일반인들의 의견을 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자. 예, 예. 50% 주장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50% 전대를 받아들이면 이번 전당대회는요 정말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네. 수가 있다. 예. 또 이 의원이 아닌 뭐 유승민 대표가 나올 수 있다. 네. 또 아니면 또 엉뚱한 다른 초선 김재섭 뭐 이런 의원이 뭐 김민전 당선인 이런 분도 뭐 하겠다고. 예, 하던데요? 김민전도 지금 뭐 출마를 그러니까요. 고민하고 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김재섭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위에서들 얘기를 많이 언론 하니까요. 보도를 보니까 예. 주위에서 자꾸 민단 네,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 물론 이준석처럼 그 의원이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초선이 그 당대표가 된다면 또 다른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집권 여당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또 과거처럼 갈지자 행보로 가는 것 아니냐, 예.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이 민심을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민심을 얻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서 다시 또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더 큰 정당으로 클 수가 있느냐, 뭐 앞으로 변곡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리고 물론 이제 2달짜리 관리형 비대위 성격이라고 해도 비대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 예상하세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의당팔의 능력을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을 넣을까? 만약에 과거의 비대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대중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뭐 5명, 6명 배치를 하면요. 교수 몇 분 들어가고 그죠? 예. 그런 비대위는 사실은 황우여의 결정을 그냥 뒷받침해주기 위한 네. 그런 비대위원회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아마 이 황우여 전 의원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이 정략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비대위를 예. 꾸리지 않을 거다. 아마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후회하는 것이요. 그 선진법 있잖아요. 네. 그거 아마 가장 후회할 겁니다. 그걸 국회 선진화법 말씀하시는 국회 거예요? 선진화법을 그때 남경필 그 전 경기지사가 의원일 때인데 그 젊은 소장파들과 함께 밀어붙였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케이 좋다. 추인을 해서 민 것인데 그 때문에 사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그 뒤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번에 이 국민의힘까지 많은 그 곡치를 겪으면서 보수 원류에서 계속 입안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아마 이 황우여 어당파께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대에서 네. 저는 이 전대 룰을 바꾸는 것부터 아마 본인이 어떤 철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관리형은 알 것이고 네. 아마 이 혁신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친명계의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 추대 형식으로 선출이 됐고요. 자, 신임 원내대표 또 친명계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의 당, 친 이재명의 당으로 완성이 됐는데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득일까? 국민들 보기에 어떨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새 신임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선자 대회에서 뽑았죠. 91% 이상의 찬성, 네네. 찬반 투표만 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 91% 그러면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반대 의견을 조금 빼면요. 이 친명 일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요. 제가 그때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게 선진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사법기관이 수사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공천 과정에서 사적인 판단이 너무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공천에 있어서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수 정당에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네. 가령 이재명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친박 예, 예. 학살이 벌어졌고,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친이계 학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친박 간별사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친박 간부사에 쓰고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살아서 돌아오라 뭐 이런 말도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그 전 대표만 하더라도 가서 바깥에 탈당을 해서 당선이 다시 됐잖아요. 네.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공천에서 이번 민주당처럼 일방적으로 친명 일색으로 완전히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이계 완전히 친이계 일색이다. 또 친박계 일색이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학살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은 주요 인사들이 많이 탈락을 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 그렇죠. 가령 이재명 대표와 같이 당권 다툼을 했던 뭐 박용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같이 다투었던 전해철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 원내대표를 있으면서 이 반대 입장에 있었던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 모조리 다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한 박광훈까지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를 한 사람들 다 탈락했죠. 그리고 당권 다툼을 했던 사람들 다 탈락을 하죠. 문자 그대로 친명 일색으로 완전히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고도 이번 선거에서 저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사상 최대의 압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이 한 30년 이 정치판에서 그 정치 비평이라는 걸 하면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표를 할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한 10석을 넘고 어쩌면 패스트트랙은 막지 않을까. 그 120석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선거 직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 예. 그 담화 50분짜리 담화를 보면서 저는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폭망했다. 그걸 보고 이 대통령실의 오만과 그리고 불통 네. 그게 너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더해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승을 거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 진실을 딱 봤을 때 친명 일색의 이 공천이 대승을 거둔 것이냐 예. 무엇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요 앞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겪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조국과 똑같은 거예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뭐가 돌아가느냐. 이 친명 일색의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은 대중에게 더 큰 이제 실망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극일주의 이건 아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그 협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파와 늘 소통을 하려고 해야 될 쪽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난 민주당 이재명 쪽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아니에요. 이번에 윤 대통령 만나고 와서 3일 만에 그냥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밀어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그 원내대표가 등장을 해갖고 네.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더한 것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장 출마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기계적 중립은 없다. 그 분들이 이제 모두 친명계 일색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원식, 정성우, 조정식, 추미애 글쎄 다 좀 색깔이 다른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 이제 추미애가 앞장서 가니까 갑자기 예. 우원식 또 도전장을 던지면서 이제는 누가 앞서는지조차도 안개 속에 다
잠길 정도로. 네. 그런데 다 네 분이 다 특색이 있어요. 가령 조정식 의원 같으면 그동안에 잘 나서지도 않고 비교적 그 원만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출마의 변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발언의 아니에요. 수위가 좀 세졌던데요. 세진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네. 톤이 높아요. 이 기계적 중립을 왜 하느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예, 우리가 네. 민주당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앞서야 된다. 민주당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걸 다 공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앞으로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오히려 그 방조를 하고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네네.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1년 반 뒤에 다시 대선 전국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민주당의 이 행태를 네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번 대선은요. 민주당에 엄청난 그 나쁜 마약을 던져준 거다. 네. 어떤 이 마약이요? 자신들이 그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정치적 행위가 그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앞으로 대승을 거두면 그 다음에 꼭 대패가 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겸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대통령이 앞에서 국회에서 연설하고 뒤에서 국회의장이 연설문 찢는 장면 나오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연설할 때 그렇죠. 낸시 펠로시가 예. 찢었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이 낸시 펠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노골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민주당 폄하하는 예, 발언이 예.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장을 했는데 아주 카메라가 딱 보는 줄 바로 알면서도 뒤에서. 딱 이렇게 정면으로 딱 잡아서 예, 예. 찢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요, 이 대통령이 아마 시정인수를 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네. 당장 탄핵을 하겠다, 물러나라. 이번에도 그 5월 1일 날 그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시위에 3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 모형을 끌고 다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예. 서붙여가고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분 더 있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끌고 네. 다녔습니다. 물론 건설 노조가 그 이제 시위의 그 주체자였으니까 건설 노조가 보기에는 원희룡도 이제 당연히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제가 예, 예. TV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예전 같으면 국회의장 하면 그냥 당연히 누가 제일 선수가 높으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런 예. 의미였는데 지금 이게 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최고 득표자 당선이었는데 이제 과반 이상 돼야 또 결선 투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언뜻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을 뽑는 데는 자기는 발을 빼고 그 개입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주 요사이 고단수예요. 본인이 뒤에서 커튼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명심을 명심하라 이런 네. 말을 지금 유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 민주당에서. 사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 원내대표도 이철규 의원이 그게 바로 윤심 아니냐 그래서 다들 안 나가고 예. 눈치 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민주당에도 이런 게 벌어진다는 민주당은 거죠? 그보다 더 하죠. 이쪽은 그래도 윤심을 견제하자는 네. 그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과 앞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예요. 민주당은 명심에서 벗어난 순간에 나의 미래는 없다. 모두 명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을 명심하라. 문자 그대로 이재명의 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우리 민주야당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 또 운동권이 들어가서 했던 민주화 시대의 정당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네. 운동과도 거리가 멀고 정통 야당과도 거리가 먼 이재명이 들어가서 자신만의 정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100% 이재명 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재명 당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뭐 대단히 위세를 부리겠지만 민심과 조금 동떨어진다거나 또 네.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어쩌면요 4분 5일 할 수도 있다. 과연 주인을 잃어버린 예, 예. 어린 양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은 명심은 가장 누구한테 비교적 가깝게 있다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추미애로 봅니다. 저는 의외로 그 추미애
그 추미애 전 대표가 비교적 그 이재명을 위해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분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또 은근슬쩍이 이번에 추미애가 원내 복귀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역구를 어디로 할 거냐. 전현희와 추미애 두 분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이제 하남에 가서 무사히 당선된 것도 남갑. 예. 배려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재명 가슴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과연 또 개인적으로 다 가깝단 말이에요. 조정식과도 가깝고 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누구가 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평론을 한다 그러면 퍼직되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